네, 이어서 3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강의 들으시면서 질의응답지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좀 모아서 조금 같은 주제끼리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다 받으면 제일 좋겠으나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해서 가급적 주제별로 하고,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부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기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들 나와 주시죠. 네. 그 3부의 질의응답을 해주실 선생님은 진주 경상대병원의 김영수 교수님, 울산대병원의 구용서 교수님, 계명대병원의 김근태 교수님, 차학과대학병원의 신정원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임병찬 교수님, 이렇게 소아과 한 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신경과 성인 담당 교수님 네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의 김근태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고요. 예. 여러분들이 의사와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 저희라 하면 이제 의사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I don't know가 아니고요. 원인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게 난 모르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 말이 아니라, 원인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라고 콕 집어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이나 혹은 진료를 받으실 때도 의사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좋을 수 있고요, 좋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꼭 TV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미쌀을 먹으면 마치 불로장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때나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문 중에 시민성 발작과 해마경화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민성 발작이라 하는 것은 의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때문에, 이게 시민성하게 마음 때문에 이 말인데, 나도 모르게 경련하는 것처럼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뇌파 검사를 동반한 몇 개 검사를 해보면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성 발작입니다 이러면 심장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이고, 글자 그대로는요. 그리고 이게 진짜 뇌전증이 아니라 가성 뇌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꾀병하고는 달리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해마경화증은 앞에서 몇 가지 사진을 보시던 중에 있었는데,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딱딱하게 쪼그라드는 게 해마경화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발작 후에 심한 구토 증상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잠만 자게 되는데, 모든 환자들이 이러진 않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뇌전증 이후에 발작 후 증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이나 구토나 혹은 여기 어딘지 잘 모르고 막 헛소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든지 막 뛰쳐나가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발작 후 증상으로 되고, 그리고 심한 구토 같은 경우나 두통 같은 경우는 발작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작을 할 때 구토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발작을 할 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증상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얘기를 하시면 이게 발작 후 증상인지 내 증상이 발작 후 증상인지 발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크게 경련을 하면서 이렇게
뼈를 다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다칠 수 있습니다. 쓰러지면서 어디 심하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부러지거나 특히 이런데 광대뼈, 뭐 턱뼈 다칠 수 있죠. 드물게는 뇌출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서 뒤에 한 번 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뇌전증에 좋은 영양제나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나 하시는데 운동은 앞에서 강의 들으셨듯이 장려되는 거고요. 보신의 개념은 아직까지 의학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어떤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사회복지팀이나 혹은 관공서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문제라서 대답해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뇌전증 병명으로 의대 입학 제한이 있냐 하시는데 제 친구 중에 뇌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의대예요. 네.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된다면 원하는 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잘 안 하죠. 힘드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경련 발작이 더 악화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기나 전자파 노출은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밤샘 근무하면은 이게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을 더 할 수 있어서 밤샘 근무라기보다는 불규칙한 생활이 훨씬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밤샘 근무도 따라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항경련제는 말 그대로 억제제고 치료약은 아니죠. 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경련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뇌전증 같은 경우는 치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건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죠. 어쨌든 항경련제 말 그대로 억제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발작으로 뇌전증이 진단돼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가 하시는데 이거는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 강의에도 나왔지만 진단되는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평생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흔히 물어보신 질문인데 전신 발작으로 119를 어떨 때 응급 이송을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30분 이상 경련할 경우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두 번째 경련이 시작되면 119를 불러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 나왔던 경련 중첩증의 얘기, 경련 지속증의 얘기인데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경련이 시작되면 바로 119 부르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구용서라고 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돼서 저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질문 내용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가족이 침대를 옮겨서 당사자 본인은 누워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도 뇌전증 발작인가요? 혼자 거실에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이것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발작인지 아니면 수면장애 일종인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전에 발작을 해서 이제 혼돈 상태에서 돌아다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수면장애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이나 PC 사용 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요? 스마트폰이랑 PC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부 뇌전증은 광자극이 예를 들면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너무 빠른 화면을 변화를 보이거나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경련을 좀 악화하게 될 수도 있는데 PC 사용 스마트폰 자체가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통 70Hz나 100Hz 이상의 빛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광자극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대발작 시 주위에서 몸을 주무르는 행위는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발작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발작을 할 때는 뭐 막 주무르거나 혹시 혓바닥을 깨문다고 입을 꽉 깨물었는데 괜히 그 깨물지 못하게 하려고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어떤 물체를 집어넣어서 입을 벌리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혹시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흡인되지 않게 침을 옆으로 흐르게 해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좀 치워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심하게 경련을 했을 때에는 이제 병원을 부르겠지만 금방 의식이 깨고 좋아졌을 때에는 잠깐 옆에서 좀 봐주고 주위 사람들 뭐 있으면은 이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막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0에서 45일 간격으로 발작이 있는데 주로 월말 어린 주, 4주나 5주차 밤 시간대 발생하는데 특정 기간, 시간대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질문자가 이제 성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혹가다가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 주기에 맞춰서 경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월말 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다른 생활 패턴이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지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전증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생활은 무엇인가요? 모두 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생활은 일단 첫 번째가 약을 불규칙적으로 잘 빼먹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뭐 중간에 빼먹는다든지 하면은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혹은 뭐 밤을 샌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악화를 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련을 자주 하면은 뇌 손상이 온다는데 손상이 많이 오나요? 그리고 손상이 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흔히 바보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련을 이제 심하게 아주 이제 뇌전증 지속 상태처럼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확연하게 MRI에서도 변화가 오고 뇌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짧게 하게 되면은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손상이 온다고 다 지능이 떨어지고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뇌전증 지속 상태에 있던 분들도 치료하고 나면은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의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벌주, 노봉방주가 뇌전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벌주, 노봉방주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대체로 술 먹으면은 이제 뇌전증의 경련의 역치를 좀 많이 낮춰서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말벌주, 노봉방주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세 청년입니다. 약 복용 아침 데파킨과 케프라, 저녁 데파킨, 케프라, 데파킨 300ml 추가 복용, 리보트릴 0.5ml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1년에 두세 번 대발작이 있어서 저녁에 데파킨 300ml 추가 후에 성격이 주기적으로 난폭해졌음. 매월 20일경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3, 4일 정도 난폭함. 약물 조절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약물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련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뭔가 이런 난폭한 행동들이 있다고 하면은 부작용일 가능성이 좀 있고 데파킨보다는 오히려 케프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만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정원 교수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대 분당 차병원 신경과 교수 신정원입니다. 좀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발작 전 전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발작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축두엽 내전증이라고 하면 그쪽에는 이제 청각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는 이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을 하는 신경들이 있어서 뭔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느낌, 막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지럼증 이런 것도 전조 증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앞쪽 뇌 안쪽이라면 뭔가 발작하기 전에 어떤 이상한 느낌, 냄새 같은 거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뒤쪽에 후두엽 쪽에서 발작이 시작되는 분이라면 뒤쪽에는 우리 시신경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눈앞에 이제 불빛 같은 것들이 보인다든지 이런 시야 증상들이 좀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 발작 후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펜잘이랑 항경련제를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보통 이제 경련 후에 두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만 계속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펜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약국에서 이제 펜잘, 개보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복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의존성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타이레놀 정도만 복용을 하시고요. 타이레놀 복용해서 호전되면 괜찮고, 이후에도 계속 두통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냥 신경과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 뵐 때 처방약을 받으셔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뇌전증과 수면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오늘 했지만 잠이 부족하면 발작의 역치를 낮추기 때문에 수면 부족 자체가 뇌전증을 또 잘 일으키고요. 또 발작 중에는 수면 중에만 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발작이 잘 조절이 안 된다면 당연히 수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단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증 발작이 잦으신 분들은 당연히 발작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후 소변 실수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발작을 한다고 해서 다 소변을 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는 이제 소변이 마려울 때 뇌 쪽에서 이제 그거를 관여하죠. 참아야겠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야겠다. 근데 이제 발작을 하게 되면 그런 소변에 대한 어떤 컨트롤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작을 할 때 소변을 지릴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이유인데 반드시 동반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울증 약과 뇌전증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울증 약들은 발작 역치를 낮춰서 좀 더 발작을 오히려 더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도중 우울증이 나타났는데 신경과에서 먼저 하는가, 그리고 신경과에서 우울증 약을 같이 처방받을 수 있는가인데, 사실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과에서도 같이 상담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약은 신경과에서도 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뇌전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수영을 배우거나 다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영 선생님께 배울 때 얘기는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수영을 하다가도 발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배운 선생님께 미리 본인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전증으로 인해 직장에서 잘린 적이 있으면, 일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렸고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참 되게 안타깝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록 시 연금 외 다른 지원이 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있는 사회지원팀에 문의를 하는 게 좀 더 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사례들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분은 이제
약을 바꿨다가 몸무게가 감소하고 어지럼증, 우울증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약들마다 부작용이 워낙 다양하고 뭐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고 체중이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약은 약간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약을 복용하다가 뭔가 불편한 게 생긴다면 그거는 바로바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약 조절을 필요한지를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소아 상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좀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 그 개별적인 답변보다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 그 애플리아 사이트에 보면은 또 상담실 그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6학년 남자 얘기인데 1년 만에 한 2번 정도 발작 증상이 있었다.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지 3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병원마다 말이 틀린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인데 10초 정도 발작이 있었고 뇌파 검사 이상이 있고 MRI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그러니까 병원마다 조금 내용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 같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걸 결정하는 시기나 약을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가이드는 있지만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나이도 중요하고요. 어떤 형태의 발작인가. 그래서 밤에 뭐 손발만 약간 떨리는 발작인가 아니면 낮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칠 위험이 많은 발작인가 또 뇌파 이상이 있는가 또 특정 증후군에 잘 맞아서 치료를 좀 하지 않고 보더라도 결국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뭐 증후군에 속하는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내용 그다음에 주변에 뭐 앓고 있었던 그 뭐 주변 분들의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른 상세한 내용들은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약을 먹을 때 기한을 정해놓고 먹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약을 복용을 시작하는 목표는 발작을 일단 재발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거거든요. 잘 조절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쓰는 기간도 정해볼 수 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3년 복용하면 된다, 2년 복용하면 된다, 뭐 5년 복용하면 된다. 사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질문은 열성경련이 있었고 열 안 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발작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진단이 열성경련 플러스라고 그러고 어떤 병원은 특발성 국소뇌전증 이게 병원마다 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열성경련 플러스는 열성경련이 있으면서 다른 형태의 발작이 열 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발작이 이런 국소 발작이면은 그 열성경련 플러스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진단이 병원마다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개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병원이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제 치료를 하면서 학습 능력 저하나 뭐 집중력, 충동, 폭력성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약물 때문인가 이런 부분 질문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문제가 치료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치료 후에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발작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없던 증상이고 치료 후에 발작 조절이 잘 되는데도 치료 후에 그 시간 간계를 얼마 두지 않고 시간차를 얼마 두지 않고 생긴 증상이라면 충분히 약물 관련성도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정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약물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별적인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 질문은 8살인데 2살부터 이제 발작이 시작이 됐고 조절이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다른 형태의 발작이 나타나고 약을 올리는데 완벽하게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작 치료라는 게 약물 치료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치료도 있고 그 식이요법,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그 기계 삽입을 해서 그 미주신경 자극술이나 이런 다른 치료들이 있죠. 근데 그게 모든 환자들한테 다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검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진단할 때 뇌파 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하고 어떤 종류일 거다 하고 이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뭔가 경과가 좀 달라진 것 같고 반응이 달라진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은 검사를 다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를 다시 찍어보거나 아니면은 보다 좀 정밀한 검사, 비디오 뇌파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처음에 진단이나 처음에 판단했던 부분이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세인데 발작으로 검사한 결과 결절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약을 먹고 증상은 없는데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군대 신체 검사할 나이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병사용 진단서를 작성을 해 드리는데 군대 면제냐 무슨 공익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병무청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발작의 재발 위험이 있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들은 사실 그 현역으로 입대하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 진료를 꾸준히 받고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그러니까 진료를 잘 했는데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잘 안 다니고 약도 잘 안 먹고 한참 있다가 와서 이제 병사용 진단서 써달라 하면은 써드리더라도 병무청에서 검사 자료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사용 진단서를 써야 될 때 그 참고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수 교수님께서 거의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의 김영수입니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 디아제팜 그 항문형 좌약 비강형 스프레이가 언제쯤 수입되는지 이거는 지금 이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게 약품 자체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되어서 일단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거에는 그 뇌전증으로 이제 장애를 4급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장애를 받고자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이제 제시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그 장애 등급을 받는 그 원칙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과거에 잘 주던 급수를 잘 안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예산의 문제인지 실제로 과거에는 저희가 급수를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급수 관련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진료 기록을 같이 드리고 결정은 이제 나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 등급을 받는 원칙은 이게 부분 발작, 전신 발작의 한 달 수 몇 번의 발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발작이
1년을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평균적으로 지속된다 이러면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환자분이 증상이 있는지를 실제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래 와서 정확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횟수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작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목격자가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략적으로라도 환자분이 의료진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아무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이제 1년 전에 자료를 가져가서 그거를 바탕으로 급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다. 저희들은 좋은 급수를 받고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뭐 그렇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애를 같이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트리랩탈 데파코트를 먹고 있는데 두통이 생긴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뭐 부작용인지 일단 데파코트라는 약은 편두통 치료제로도 쓰기 때문에 이 약 때문에 두통이 생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요. 트리랩탈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시기가 한참 지났다고 하면 혹시 이제 트리랩탈 때문에 그 몸 안에 소금기가 떨어지는 그 전해질 장애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데 그런 게 없는지 검사 같은 걸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약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두통은 사실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케프라를 드시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 약을 안 먹은 시기와 연관이 되어서 발작이 생기면 약을 일단은 계속 잘 먹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지 않고. 근데 약을 안 먹는 이유가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좀 먹기 힘들다 그러면은 케프라 때문에 사실 감정적으로 좀 약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약으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그 사회생활이나 살면서 불이익 이런 건데요. 이게 사실 그 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 못하는 거는 주로 사고의 가능성이죠. 직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아니면 요리 같은 불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나 이런 데는 발작을 했을 때 그냥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실 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단지 뭐 공무원, 그러니까 그 외에도 공무원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질환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기는 어렵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더 어렵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소견서 같은 거는 이제 의견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뭔가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측 측두엽을 뇌파에서 진단을 받았고 2년 전인데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측두엽에 여기는 경기파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 이상 소견이 나와야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뭐 적절한 약을 드시고 있고 잘 지내면은 실제로 수술의 원칙은 충분한 약물 조절을 해도 계속 발작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약으로 잘 조절이 되면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양쪽 측두엽을 다 도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한쪽일 경우에 그리고 그 한쪽도 그 뇌를 도려냈을 때 다른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요. 이제 약으로 치료해서 잘 안 될 때 고려한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김현수 교수님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좀 3시간 반 정도 저희가 했는데 지금 끝까지 계속 나와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좀 여기 질문지 냈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궁금한 것은 저희 에필리아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사례를 쭉 하면 그 상담을 좀 저희가 그 빠른 시일 안에 잘 해드리니까 이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질병 문제라든가 군대 문제, 직업 문제, 뭐 그다음에 장애 등급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그러니까 솔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료가 쌓였을 때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자료가 없어서 도와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충분히 이렇게 평상시에 좋은 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13회 그 에필리아 시민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